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조선 팔도 중에서도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다. 해가 짧은 겨울날의 늦은 오후, 희뿌연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춤을 추며 내려와 초가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장승들은 흰 눈을 모자처럼 쓰고 서 있었고, 굴뚝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최참판댁 담장 너머 외딴 곳에 자리한 허름한 외양간에는 사람의 옹기 대신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이 엉성한 나무 판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지푸라기 위를 맴돌았다. 그 차가운 외양간 구석에 한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여물을 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범수였다. 범수는 솥단지 밑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솥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지만 범수의 표정은 불빛에 비쳐 기괴하게 일렁겼다. 그의 덩치는 산처럼 거대했고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은 언제나 그의 얼굴이었다. 왼쪽 이마에서 시작해 뺨을 지나 턱 밑까지 이어지는 검붉은 반점은 마치 누군가 시뻘건 인두로 지져놓은 듯 흉측했다. 게다가 숱이 많고 위로 치켜 올라간 눈썹은 그가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아도 마치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흉악한 인상을 만들어냈다. 범수는 다 끓인 여물을 나무통에 담아 넣고 병든 누렁소 앞으로 다가갔다. 손은 기력이 없는지 눈을 반쯤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범수의 투박하고 큰 손이 소의 콧잔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겉모습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따뜻했다. 범수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많이 아프지? 그래도 이걸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 어서 먹자.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깊은 우물처럼 잔잔했다. 손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힘겹게 혀를 내밀어 범수의 손을 핥았다. 범수는 흉측한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띠며 소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다. 세상 천지에 그를 보고도 뒷걸음질 치지 않는 생명체는 이 늙은 소뿐이었다. 최참판댁 하인들조차 범수를 꺼렸다. 그들은 범수가 근처에만 와도 재수옴 붙는다며 침을 뱉거나 눈을 흘겼다. 범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로 자랐고 그의 기이한 생김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전설 속에 식인 귀신이나 저주받은 영물쯤으로 여겼다. 어떤 이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인이라 저런 얼굴을 하고 태어난 것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가 쳐다보기만 해도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다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범수는 그 모든 모멸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오직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이 외양간뿐이었고, 그에게 허락된 대화 상대는 말 못하는 짐승들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참판댁 마당이 소란스러워졌다. 오늘은 닷새마다 열리는 읍내 장날이었다. 최참판은 곡간에 쌓인 곡식과 비단을 내다 팔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하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때 집사 영감이 뒷짐을 지고 범수에게 다가왔다. 영감은 범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땅바닥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야 이놈아, 오늘은 일손이 부족하니 너도 짐을 지고 따라오너라. 괜히 딴청 피우지 말고 고개 푹 숙이고 다니란 말이다. 내 놈 얼굴 보고 재수 없다고 손님들 떨어지면 그날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범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거대한 지게를 짊어졌다.
지게 위에는 장정 두 사람이 들기에도 벅찬 쌀가마니가 층층이 쌓여 있었지만 범수는 묵묵히 일어섰다. 장터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눈 덮인 고갯길을 넘어가야 했지만 범수의 발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등 뒤로 하얀 입김이 꼬리처럼 따라붙었다. 앞서 걷던 다른 하인들은 끼리끼리 모여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지만 범수는 대열의 맨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었다. 가끔씩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범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헤집어 놓았고 그때마다 드러나는 붉은 반점이 눈밭의 흰색과 대조되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범수는 혹여나 자신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낡은 삼배두건을 깊이 눌렀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낡은 집신 코에만 머물러 있었다. 드디어 도착한 읍내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색 찬란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 머리에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 갓 쪄낸 떡냄새,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대장간에서는 쇠 두드리는 소리가 챙챙 울려 퍼졌고 국밥집 앞에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이 활기찬 풍경 속에서 범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그가 거대한 지게를 지고 인파 속을 지나가자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섰다. 두건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의 험상궂은 눈매와 붉은 피부를 본 사람들은 흠칫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봐, 저놈 얼굴 좀 보라고. 무슨 귀신이 씌었나 봐. 아이고, 끔찍해라. 오늘 장사는 다 했네. 저런 흉물이 돌아다니는데 무슨 복이 들어오겠어. 상인들은 범수가 자신의 좌판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다. 범수는 그들의 날선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익숙했다. 늘 그래왔던 일이었다. 그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찬판 대기 자리를 잡은 곳에 짐을 내려놓은 범수는 구석진 담벼락 아래에 쭈그리고 앉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식어버린 주먹밥 한 덩이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주먹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목이 메어왔지만 물을 달라고 청할 곳도 없었다. 그때였다. 저만치서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도련님 하나가 색동공을 쫓아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공만 보고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범수가 앉아있는 쪽으로 곤두박질 쳤다. 범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아이를 낚아챘다. 덕분에 아이는 다치지 않고 범수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범수의 품에서 고개를 든 아이가 범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만 것이다. 두건이 벗겨지며 드러난 붉은 반점과 험상궂은 눈을 본 아이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다. 유앙, 괴물이야. 괴물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장터를 갈랐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범수에게 쏠렸다. 아이의 어미로 보이는 여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아이를 범수의 품에서 거칠게 낚아챘다. 여인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범수를 향해 독사 같은 눈빛을 쏘아붙였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귀한 집 자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저리 꺼지지 못해. 범수는 당황하여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해치려던 것이 아닙니다. 도련님이 넘어지시길래 그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여든 구경꾼들은 상황을 오해하고 범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저놈이 아이를 해코지하려고 했나 봐.
생긴 것부터가 도둑놈 같더니만 쯧쯧쯧쯧. 관에 넘겨서 곤장을 쳐야 정신을 차리지. 군중 심리는 무서웠다. 누군가 던진 흙덩이가 범수의 어깨에 맞았다. 이어서 돌멩이와 오물이 날아들었다. 범수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웅크렸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의 외모는 이미 그를 유죄로 만들고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최참판댁 집사 영감이 범수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다. 내 이놈,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 집으로 먼저 기어 들어가란 말이다. 범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흙투성이가 된 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그의 얼굴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괴물은 울 자격조차 없다고 세상이 말하는 것 같았다. 범수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갔다. 등 뒤로 사람들의 욕설과 비웃음이 끈질기게 따라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눈 덮인 들판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범수는 마을 어귀의 작은 가을가에 멈춰 섰다. 살얼음이 낀 가을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 붉은 반점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처럼 보였다. 범수는 차라리 이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 영원히 씻겨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껍데기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걸까?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물을 한 웅큼 떠서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아 쓰라렸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범수는 젖은 얼굴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인생처럼 캄캄하기만 했다. 그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 다시 외양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일하게 자신을 기다려주는 늙은 소가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범수는 알지 못했다. 오늘 밤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탄식처럼 혹은 누군가의 경고처럼 바람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외양간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바람은 예사롭지 않았다.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몰아친 눈보라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휘몰아쳤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최참판 댁 외양간의 소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먹이를 잘 먹지 않는 정도였으나 이내 입에 거품을 물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소들이 늘어났다. 범수는 밤낮없이 솥에 물을 끓여 소들에게 먹이고 마른 짚을 깔아주며 정성을 쏟았지만 역병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다. 외양간은 짐승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 찼고 최참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사색이 되어갔다. 재산의 절반이나 다름없는 소들이 죽어나가자 최참판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들은 고개만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인 최참판은 결국 무속신앙에 의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인근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떠돌이 관상가 겸 점쟁이를 비싼 값에 불러들였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곰방대를 입에 문 관상가는 최참판댁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쏘아보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혀를 차며 최참판을 향해 쏘아붙였다. 대감님 댁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상서롭지 못한 물건. 아니, 사람이 들어와 있구려. 그자가 내뿜는 흉살이 집안의 복을 갉아먹고 짐승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화마가 집을 태우듯 그자의 기운이 대감님의 재산을 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참판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양간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 범수를 당장 마당으로 끌고 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영문도 모른 채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끌려 나온 범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이 꿇렸다. 관상가는 범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과장되게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흉측한 상을 보았나. 저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오. 전생의 업보가 얼마나 깊으면 저런 붉은 낙인을 얼굴에 달고 나왔겠소. 저자가 바로 화근입니다. 저 붉은 점이 바로 화재를 부르는 불의 기운이란 말이오. 당장 내치지 않으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관상가의 서슬, 퍼런 호통에 최참판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들고 범수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내 이놈,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놈이 들어온 뒤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더니 기어이 내 재산을 다 말아먹으려 작정했구나. 범수는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바닥에 엎드렸다. 살을 내는 추위보다 뼈를 깎는 매질보다 더 아픈 것은 억울함이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소들을 살리려고 밤새 간호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범수는 피가 맺힌 입술로 애원했지만 최참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범수의 짐꾸러미를 마당 밖으로 내던졌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무명옷 한 벌과 다 떨어진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범수의 가슴을 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범수는 맨발로 눈 덮인 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마을 사람들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가 갈 수 없는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대로 눈밭에 쓰러져 잠들면 편안해질까? 범수의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유혹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 외양간에 두고 온 병든 소의 눈망울이 떠올랐다. 자신이 없으면 누가 그 소의 여물을 챙겨줄까? 미물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그를 일으켜 세웠다. 범수는 마을을 등지고 산으로 향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빈 오두막이나 동굴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범수의 얼굴과 손등을 핥히었고 발바닥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고드름이 매달렸다. 천은 급격히 떨어져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바위 틈새가 보였다. 범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기어갔다. 다행히 그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꽤 깊은 자연 동굴이었다. 동굴 안은 밖보다는 덜 추웠지만 냉기는 여전했다. 범수는 몸을 녹일 낙엽이라도 모으려고 바닥을 더듬거렸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푹신하면서도 딱딱한 물체가 닿았다. 깜짝 놀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넝마 조각을 뒤집어 쓴 사람의 형상이었다.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범수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노인을 흔들어 깨웠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범수는 고민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젖은 옷을 벗어 쥐어짜고는 자신의 웃옷을 벗어 노인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노인을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자신의 천이라도 나눠주지 않으면 이 노인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흉측한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범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이었다. 범수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노인의 등을 끊임없이 문질렀다. 제발 살아주세요. 저 같은 놈도 사는데 어르신도 사셔야죠. 범수의 기도가 동굴 안을 메아리 쳤다. 밤은 길고도 혹독했다. 범수는 노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쏟아지는 졸음과 추위를 견뎌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굴 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동굴 입구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그때 범수의 품에 안겨있던 노인이 음하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범수는 화들짝 놀라 노인을 살폈다. 다행히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흐릿하고 뿌연 막으로 덮여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이다. 노인은 더듬더듬 손을 뻗어 자신을 안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 누구쇼, 이 늙은이를 저승문턱에서 붙잡으니가. 노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지만 기품이 서려 있었다. 범수는 황급히 물러 앉으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지리산 자락에 사는 천한 놈입니다. 길을 잃고 동굴에 들어왔다가 어르신이 쓰러져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을 껌벅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온기가 나를 살렸구려. 내 눈은 비록 멀었으나 자네에게서 나는 냄새는 맡을 수 있지. 흙내음과 짐승의 냄새. 그리고 깊은 슬픔의 냄새가 나는구려. 가까이 오게. 내 은인의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네. 범수는 주저했다. 자신의 얼굴을 만지면 노인 역시 쏘스라치게 놀라거나 혐오감을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 얼굴은 흉합니다. 만지시면 놀라실 겁니다. 범수가 뒷걸음질 치려하자 노인은 허공을 향해 단호하게 손을 뻗었다. 껍데기가 흉하다고 알맹이까지 흉하겠는가. 이리 오게. 노인의 고집에 범수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노인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가락이 범수의 이마에 닿았다. 손가락은 천천히 내려와 울퉁불퉁한 눈썹뼈를 지나고 흉측하게 튀어나온 붉은 반점의 경계선을 따라 더듬어 내려갔다. 범수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반응을 기다렸다. 비명이나 욕설이 나오기를 각오하면서. 그런데 예상과 달리 노인의 표정은 점점 경악에서 환희로 바뀌어갔다. 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것은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범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마의 흉터를 보고 악귀라 칭했을 터이나 노인의 손끝이 읽어낸 것은 달랐다. 뼈대의 굴곡이 마치 산맥처럼 웅장하고 얼굴의 기운이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지 않은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악귀의 상이 아니다. 이건 잠룡제연 챈롱 자이유엔. 깊은 연못에 수멋대를 기다리는 용의 형상이야. 범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네, 그게 무슨... 노인은 범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자네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했겠지. 저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용의 비늘일세. 하늘이 자네에게 큰 재주를 주었으나 그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무서운 가면을 씌워놓은 게야. 자네는 귀한 사람일세. 아주 귀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범수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던 서러움이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노인의 이름은 도인이었다. 그는 한때 궁궐에서 임금의 옥체를 돌보던 어이이자 조선 최고의 관상가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을 잃은 채 유배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도인 영감은 범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일세. 자네가 내 눈이 되어주고 내가 자네의 지혜가 되어주겠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겨울을 나기로 했다. 범수는 산을 돌아다니며 마른 칡뿌리와 나무 열매를 구해왔고 도인 영감은 그런 범수에게 세상의 이치와 약초를 다루는 법, 그리고 짐승의 맥을 짚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동굴 생활은 춥고 배고팠지만 범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밤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도인 영감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낮에는 영감의 가르침에 따라 산짐승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놀랍게도 범수에게는 짐승의 아픔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재주가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토끼가 범수의 손길 몇 번에 편안해 하고 배탈이 난 멧돼지 새끼가 범수가 다려준 약초물을 먹고 낫는 것을 보며 도인 영감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의 손은 사람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는 약손이야.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계곡의 얼음장 밑으로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산수유나무 가지 끝에 노란 꽃망울이 맺힐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역병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려 최 참판댁 소들은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고 이제는 마을 전체로 번질 기세라는 것이었다. 범수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자신을 버린 곳이었지만 고통받는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의 착한 심성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도인 영감이 그런 범수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범수야, 때가 되었다. 이제 그 가면을 벗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네가 가진 그 따뜻한 손길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때가 온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용이 아니다. 범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준 스승이자 아버지가 된 도인 영감이 있었다. 범수는 도인 영감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하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한 인간의 결연한 의지였다. 봄이 찾아왔건만 마을에는 꽃향기 대신 매캐한 쑥 태우는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했다. 골짜기마다 붉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죽어 있었다. 최참판댁의 상황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관에 진상하기로 되어 있던 귀한 시소가 며칠 전부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는 최참판이 거금을 들여 사온 것으로 다가오는 칠순잔치 때 관찰색에 받쳐 벼슬자리 하나를 더 얻어내려던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최참판은 마당을 서성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내 재산이 다 녹아나는구나. 의원이라는 놈들이 어찌 이리도 무능하단 말이냐. 당장 저 소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내 놈들 밥줄도 끊어질 줄 알아라. 하인들은 벌벌 떨며 눈치만 살폈고 외양간의 소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다. 소의 눈은 이미 흰자위가 뒤집혀 있었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쫓겨난 범수의 저주라거나 최참판의 탐욕이 부른 천벌이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다. 절망이 극에 달해 최참판이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하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다. 앞선 이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지팡이를 짚은 맹인 노인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었으나 떡 벌어진 어깨와 기이한 붉은 얼굴을 가진 사내. 바로 범수였다. 몇 달 만에 나타난 범수의 모습에 하인들은 악귀가 돌아왔다며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 쳤다. 범수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은 봄 햇살을 받아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듯했고 산속 생활로 다져진 그의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 형형했다. 최참판은 범수를 보자마자 몽둥이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내 이놈 내 놈이 저주를 걸어 내 소들을 다 죽이고도 모자라 염치를 모르고 기어들어 왔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멍석말이하여 쫓아내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범수의 등 뒤에서 도인 영감이 지팡이를 땅에 쿵 내리찍으며 일갈했다. 멈추시오 내 비록 눈은 멀었으나 대개 집안의 감도는 죽음의 냄새는 맡을 수 있어. 저 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을 제발로 걷어차려 하시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천둥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흥분했던 최참판마저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참판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이원 저 흉물이 의원이라도 된단 말이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도인 영감은 비웃음을 흘려넘기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사람의 귀천은 얼굴 가죽에 있는 것이 아니오. 저 아이의 손끝에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있어. 만약 저 아이가 소를 살리지 못한다면 내 목을 내놓겠소. 허나 소가 살아난다면 대감은 저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그간의 멸시를 사죄하시오. 목숨을 건 노인의 당당한 제안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참판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좋다. 실패하면 내 놈들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범수는 천천히 외양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쓰러진 시소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범수는 소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 그는 오로지 눈앞의 생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소의 미간에 얹었다. 놀랍게도 발버둥 치던 소가 범수의 손길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얌전해졌다. 범수는 소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운걸거렸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범수는 품에서 도인 영감이 챙겨준 낡은 침통을 꺼냈다. 그는 소의 맥을 짚어보더니 팽창한 배가 아닌 뒷다리 안쪽에 은밀한 혈자리를 찾아냈다. 도인 영감에게 배운 대로 막힌 길을 뚫어주는 혈자리였다. 범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단호하게 대침을 꽂아 넣었다. 소가 움찔하며 긴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구경하던 하인들이 숨을 죽였다. 범수는 침을 꽂은 채로 소의 등줄기를 따라 손바닥으로 강하게 쓸어내렸다. 단순한 안마가 아니었다.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막힌 혀를 뚫어내는 일종의 기치료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범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붉은 반점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꼼짝도 하지 않던 소의 배에서 꾸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소가 꼬리를 들어 올리며 엄청난 양의 검은 설사를 쏟아냈다.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섰지만 범수는 피하지 않고 소의 엉덩이를 두드려 주었다.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간 것이었다. 잠시 후 축 늘어져 있던 소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비틀비틀 일어서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소가 일어났다 죽어가던 소가 일어났어. 하인 중 누군가 외쳤다. 소는 앙상하게 마른 다리로 버티고 서서 범수가 내민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의원들도 포기했던 소를 천대받던 외양간직이 범수가 살려낸 것이다. 최참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소의 엉덩이와 범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범수는 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흉측해 보이던 얼굴이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괴물의 얼굴로 보이지 않았다. 도인 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보시오 대감. 귀한 약재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저 아이는 짐승의 말 못할 고통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저 범수가 사실은 산신령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얼굴은 험해도 손은 약손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 멸시와 조롱의 눈빛은 경애와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다. 범수는 으쓱대지 않고 묵묵히 소의 등을 털어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험한 산새 속에 핀 한 송이 연꽃처럼 고결해 보였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지리산 및 외양간에 용한 의원이 나타났다더라. 얼굴에 붉은 점이 있는 사내가 죽은 소도 살려낸다더라. 이웃 마을에서도 병든 가축을 이끌고 최참판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최참판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 했으나 사람들은 최참판이 아니라 범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범수는 찾아오는 모든 가축들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다. 돈이 없는 소장농들에게는 삭슬 받지 않고 치료해 주었고 밤을 새워가며 가축들의 곁을 지켰다. 범수의 활약은 단순히 가축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았다. 가축은 농민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기에 가축을 살리는 것은 곧 한 집안을 살리는 일이었다. 범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쌀과 옥수수, 계란 등을 들고 와 감사를 표했다. 범수가 한사코 거절하면 그들은 외양간 앞에 몰래 두고 도망치듯 가버리곤 했다. 어느새 범수가 머무는 허름한 외양간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붉은 반점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복을 부르는 붉은 점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최참판은 자신의 집마당이 범수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이 못마땅했다. 아니, 두려웠다. 자신이 내쫓았던 천한 하인이 자신보다 더 높은 명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도인 영감과 했던 내기가 족쇄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참판은 끓어오르는 질투심과 위기감에 치를 떨며 어두운 방 안에서 또 다른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감히 주인을 능멸해 내 가만두지 않겠다. 관에 고변하여 내 놈들이 역모라도 꾸민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번들거렸다. 최참판이 관에 보낸 고변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가마를 탄 사또가
위풍당당하게 최 참판댁 마당으로 들어섰다. 최 참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사또를 맞이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 눈엣 가시 같은 범수와 늙은이를 치워버리고 다시 마을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벅차올랐다. 최 참판은 납작 엎드려 아뢰었다. 사또 나리. 저기 묶여있는 저 흉측한 놈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물이옵니다. 당장 목을 베어 후환을 없애주시옵소서. 포졸들이 범수와 도인 영감을 밧줄로 결박하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다. 범수는 억울함에 고개를 들려 했으나 포졸의 창대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도인 영감만은 태연자약하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감에서 내리는 사또 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죄인들 앞으로 걸어왔다. 최 참판은 옆에서 알랑거하며 계속해서 범수를 모함하기 바빴다. 사또가 도인 영감 앞에 멈춰 섰을 때였다. 사또의 시선이 영감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옥패에 머물렀다. 순간 사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또는 체면도 잊은 채 털썩 무릎을 꿇고 영감의 손을 잡았다. 스승님, 아니 도대감마님이 아니십니까? 사또의 떨리는 목소리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참판의 입이 쩍 벌어져 다물어질 줄 몰랐다. 사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조정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신 후 생사조차 알 길 없어 제자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눈은 또 어찌 되신 것입니까? 도인 영감. 아니 전직 어해도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사또의 손등을 토닥였다. 허허, 자네가 이 고을의 원님이라니 내 눈은 잃었어도 제자복은 잃지 않았구만.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또는 즉시 범수와 도인 영감의 결박을 풀게 하고 상석에 모셨다. 그리고 서슬 퍼런 눈으로 최 참판을 노려보았다. 내 이놈, 감히 내 스승님과 이 고을의 은인을 모함하여 죽이려 들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사또는 즉시 조사를 명했다. 최 참판이 그동안 소장농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수탈했는지, 병든 가축을 속여 관에 납품하려 했던 비리가 줄줄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최 참판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다. 최 참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사또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최 참판, 너는 재물을 탐하여 생명을 경시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았으며 무고한 일을 해하려 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여 그동안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너는 관아의 옥에 갇혀 내 죄를 뉘우치도록 하라. 최 참판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자신의 곳간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고 범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이치가 명확히 드러난 날이었다. 소동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사또는 범수에게 정식으로 관직을 제안했다. 자네의 그 신묘한 의술은 나라를 위해 써야 하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내 유언 수의가 되어주게. 엄청난 출세의 길이었다. 천안 외양간지기에서 궁궐의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범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또나리, 과분한 말씀이오나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는 흙냄새 나는 이곳에서 병든 소와 돼지를 돌보며 사는 것이 제 분수에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늙으신 스승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도인 영감도 범수의 뜻을 존중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범수는
몰수된 최참판댁에 일부 땅을 불화받아 작은 동물병원을 세웠다. 병원 이래야 튼튼한 외양간 몇 채와 약초를 말리는 마당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곧 인근 고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장소가 되었다. 아픈 짐승을 업고 오는 농부들, 다친 강아지를 안고 오는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범수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두건을 쓰지 않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범수의 붉은 반점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은 범수 아저씨의 얼굴에 핀 붉은 꽃이라며 그의 볼을 만지작거렸고 범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풍년을 예고하며 일넘겼다. 범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도인 영감과 함께 마루에 걸터앉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저무는 해가 범수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왼쪽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마치 노을의 일부인 양 아름답게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흉터나 저주가 아니었다.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낸 훈장이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따뜻한 불꽃의 흔적이었다. 도인 영감이 범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범수야, 보이느냐 저 붉은 노을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해가 진다고 슬퍼하지만 사실 저 해는 내일 더 밝게 떠오르기 위해 잠시 쉬러 가는 것이란다. 너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도 저 노을과 같다.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희망의 증표지. 범수는 스승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감사함과 평온함만이 가득 찼다. 마당 한 구석에서 건강해진 누렁소가 음마애하고 평화롭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댕그랑 흔들었다. 눈 내리던 그 겨울밤. 춥고 외로웠던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한 이야기는 이렇게 지리산 자락의 전설이 되어 흘러갔다.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얼굴 붉은 의원 범수와 눈먼 스승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밤이 깊었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마음의 눈을 뜨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